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휘자 서희태입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가 흔히 악성이라고 말하는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계는 올해 베토벤의 작품들로 많은 축제를 계획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축제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그 위대함 속에 숨겨져 있었던 베토벤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악성이란 말은 음악의 성인이라는 뜻이지요. 베토벤은 비창 소나타, 그리고 월광 소나타, 열정 소나타와 같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우리는 이 음악들을 음악의 신약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라고 불리는 이 협주곡을 비롯한 5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13곡의 피아노 3중주 등 유독 많은 피아노 곡을 작곡했는데요. 역시나 베토벤 하면 3번 영웅교향곡, 5번 운명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 등 19곡의 교향곡을 가지고 우리는 베토벤을 18세기의 교향곡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구약 성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흐가 작곡한 48곡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음악의 신약 성서라고 했고 바흐가 작곡한 48곡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을 음악의 구약 성서라고 합니다. 많은 음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바흐가 작곡한 48곡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음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래서 바흐의 48곡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을 음악의 구약 성서라고 하는 거지요. 베토벤은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789년부터 1794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가져온 시대의 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귀족 계급과 봉건 제도가 철폐되었고 혁명 이후에 혼란한 사회를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1799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는 나폴레옹을 제1통령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열혈한 숭배자였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스스로 황제 나폴레옹 1세라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직후 베토벤은 나폴레옹에 헌정하려고 했던 교향곡 3번의 표지에서 인티톨라타 보나파르테, 번역하면 보나파르트에게 헌정하며 라는 글귀를 긁어버립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가져온 시대의 변화는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음악가들은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작품은 다수의 대중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베토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은 이전에 비해서 곡의 길이가 현저하게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흔히 웅장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베토벤은 당대의 영웅 나폴레옹의 숭배자이면서도 스스로 그런 영웅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의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던 베토벤은 1818년에 법원에 제출한 조카 카를의 후견권 소송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도 아들 알렉산더의 교육을 직접 맡았다. 그러니
본인도 조카와 관련해서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과대망상증 외에도 항상 위대한 작곡가로만 기억되었던 베토벤은 여러모로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베토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을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은 유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보온에서 1770년 12월 17일에 아버지 요한과 어머니 막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궁정악단의 테너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술주정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을 인격 파탄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베토벤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베토벤이 나중에 위인으로 이주한 이후에 두 형제를 불러서 위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생의 이름은 카스파르 안톤 카를입니다. 이 첫 번째 동생은 세무서 관리였는데 카스파르는 1813년도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서 베토벤은 조카 카를을 두고 양육권 소송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제수시였던 요한나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토벤이 승소하게 되었고 그 양육권을 얻게 됩니다. 둘째 동생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요한이었습니다. 베토벤은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동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썼는데 이 유서에 보면 요한의 이름조차 없어요. 그만큼 베토벤은 요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적인 소질을 발견하고 나서 제2의 모차르트를 만들어 돈과 명예를 얻고자 4살 때부터 강압적으로 감금 생활과 과중한 피아노 연습을 시켰는데요. 이런 교육으로 8살이 되던 해에 독일 쾰른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학대로 인해서 정신착란증과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베토벤이 17살이 되던 1787년도 봄에 베토벤은 처음으로 음악의 도시인 비엔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비엔나로 갔던 이유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모차르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즉흥 연주 정도에는 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의 작곡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베토벤은 다시 보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요. 그 이후 5년간 베토벤은 보온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떠맡게 됩니다. 베토벤이 22살이 되던 1792년 당대 최고의 작곡가라고 불렸던 하이든이 런던으로 음악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보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토벤의 존재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토벤은 보온에 있는 궁정의 발트슈타인 백작이라는 사람과 친구들의 원조를 받고 위인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베토벤이 위인에 도착하기 1년 전인 1791년 12월 5일에 모차르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쉽게도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만남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1805년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이 작품의 이름이 바로 발트슈타인입니다. 이 작품을 자신의 길을 열어준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했습니다. 베토벤 삶의 두 번째 시기는 베토벤이 위인으로 이주한 이후에 1792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쓴 1802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베토벤이 주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했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비엔나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확고한 자리를 잡은 베토벤은 프란츠 요셉 하이든 그리고 안토니오 살리에리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로부터 음악적 지식과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하이든이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안토니오 살리에리도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실의 음악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아주 고위직 음악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여러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요. 베토벤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삶의 세 번째 시기는 유서를 쓴 1802년부터 세상을 떠난 1827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우리가 알듯 위대한 작곡가, 악성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력을 잃고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수 없게 된 베토벤은 32살이 되던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썼는데요.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6년 이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을 보면 베토벤이 대략 26살 이전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는 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서인데요. 그 첫머리는 내 동생 가를 그리고 땡땡 베토벤에게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의 이름은 이 유서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유서는 1802년 10월 6일과 10월 10일 이틀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유서를 통해 베토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오직 나의 음악적 능력을 펼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토벤에게 이 시기는 최고의 명작들로 가득 찬 창작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의 인생은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토벤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베토벤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프란츠 그릴 파르츠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베토벤은 세심하고 우아한 차림이었다. 아무렇게나 입고 추하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카를 체르니. 체르니는 베토벤의 제자였는데요. 체르니는 베토벤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베토벤의 옷차림은 우아했다. 태도는 신사 같았다. 점차 청력이 약해지면서 차림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아무래도 베토벤은 꽤나 멋진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토벤의 당시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은 1808년도에 루드비그 슈노르 폰 카롤스펠트가 그린 연필 초상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우아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베토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823년도에 마틴 테이첵이라는 사람이 그린 소묘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껏 차려입고 멋을 낸 베토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1823년도에 그린 건데요. 요한 네포묵 회클레라는 사람이 그린 소묘입니다. 빗속을 뚫고 걸어가는 당당한 모습의 베토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개성 강한 예술가처럼 괴팍하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베토벤의 조카 카른이 다니던 학교 교장의 딸 파니의 일기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녁에 우리가 사랑하는 베토벤이 왔다. 그는 아주 즐겁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렇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의 짓궂은 성격, 사소하고 재치 있는 돌발 행동은 인간으로서나 음악가로서 매우 독창적이다.
쉽게 말해서 베토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면 베토벤에게는 약간의 집착증도 있었습니다. 1815년 11월 15일 동생 카스파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제수씨였던 요한나와 조카 카르를 두고 벌인 후견인 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다음에 친구인 니클라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조카로 모든 나의 적들과 친구들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은 일명 조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은 친구들과 경쟁자들의 눈앞에 조카 카르를 자기보다 더 나은 음악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요한보다 자기가 더 나은 아버지요 또는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베토벤도 열등감에 의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런 큰아버지의 기대에 마음의 부담을 느낀 카를은 1826년도에 권총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에 경찰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항상 제가 더 잘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는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를은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해서 베토벤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5명의 자녀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화가였던 클레버가 1818년도 베토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겪었던 기억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토벤은 초상화를 위해 앉아 있으면서 내내 조카의 피아노 연주를 감시했다. 베토벤은 듣지 못하는데도 조카의 실수를 알아챘고 틀린 곳을 반복시키고 교정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토벤은 조카 카를에게 집착증을 보였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화가 카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클레버가 그린 베토벤의 초상화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베토벤의 머리에서는 항상 창작이 샘솟듯이 흘러 넘쳤을까요? 물론 베토벤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도 때로는 창작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1815년부터 1818년까지 약 3년간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동생 카스파르의 죽음 이후에 조카 카를의 후견권을 두고 요한나와 벌인 5년간의 분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나가 횡령 사건으로 징역력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나의 비윤리적인 생활 방식은 후견인으로서 자격 논란을 일으켰고 이런 요한나의 징역 행위 베토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런 일로 조카 카를은 가출까지 하게 되면서 베토벤은 작곡에 집중할 수가 없기도 했지만 음악 평가했던 파울 베커의 의견에 의하면 창작이 막히자 조카 카를에 대한 교육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작곡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성 베토벤은 언제나 창작이 물 흐르듯 흘러 넘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듯 위대한 작곡가이자 악성으로 불리는 베토벤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지요. 자, 이제 드디어 베토벤의 연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7월 6일 월요일 아침, 7월 6일 월요일 저녁, 그리고 7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체코 테플리츠라는 곳에서 베토벤이 어떤 여인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Mein Engel, mein alles, mein Ich.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또 다른 나로 시작하는 이 편지들은 편지에 적힌 월요일이라는 단서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해는 1812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 수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편지의 수신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의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가 베토벤의 전기를 쓴 184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0년간 그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비엔나에서 베토벤과 잘 알던 여성이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모르는 여성에게 쓴 편지는 아닐 테니까. 두 번째, 1812년 7월 첫째 주에 프라하에 있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12년 7월 둘째 주에는 체코의 휴양 온천 도시인 칼스바트에 있었어야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당신 없이 살든지 둘 중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팔 안으로 날아들어 당신 품이 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먼 곳을 방황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가장 행복하고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Ewig dein, ewig mein, ewig uns. 번역하면 영원히 당신의, 영원히 나의, 영원히 우리의. 정말 로맨틱한 말 아닌가요? 과연 이 편지의 주인공인 영원한 불멸의 연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편지의 주인공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베토벤이 교제했던 5명의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핀 줄리에타 귀차르디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라프는 백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백작 부인 또는 백작 가문의 여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귀차르디 백작 가문의 줄리에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84년생이니까 베토벤과 14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여인은 그래핀 테레제 폰 브룬스윅입니다. 1775년생이고 베토벤과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여인은 그래핀 요세피네 폰 데임입니다. 1779년생으로 베토벤과는 9살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여인은 테레제 말파티입니다. 몇 년생인지 잘 알아보세요. 1792년생입니다. 1770년생이었던 베토벤과 무려 22살이 나이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5번째 여인은 안토니 브렌타노입니다. 1780년생으로 베토벤과 10살 차이가 나는 여인입니다. 이 5명의 여인 중에 분명 불멸의 연인으로 시작되는 이 편지의 주인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